저는 박서영, 68살,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주택에 홀로 남은 여인이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내 성격은 조용하지만 고집이 단단했고 가족에 대한 믿음 하나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느 날 아침 매서운 바람과 잔잔한 비가 내리던 장례식장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 김준호의 장례식은 이상할 만큼 간소했다. 몇몇 친척과 이웃만이 참석했을 뿐 그의 인생을 함께 해온 사람들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불렸는데 정작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가 이렇게 쓸쓸하다는 사실이 나를 깊은 공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의례적인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흙이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는 모든 것을 끝내는 듯 차갑게 울렸다. 그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짧은 문장 하나가 내 눈앞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문자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게 떨리는 손가락을 움켜쥐며 나는 숨을 죽였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큰아들 민재와 작은아들 승호가 차례로 서 있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눈물이 맺힌 듯 보였으나 그것은 진짜 슬픔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의식하며 만들어낸 연기에 가까웠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두 아이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그들의 침착함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두 눈으로 남편의 관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끝을 확인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 위로 겹쳐진 이상한 메시지와 아들들의 태도는 나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했다. 누군가가 거짓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편의 죽음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세상은 여전히 장례식장 특유의 냉랭한 공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주변의 애도 속에서 고개를 숙였으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슬픔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내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와 이어져 있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인천의 낡은 골목길에서 태어나 자랐고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꿈꿀 수조차 없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던 20살 시절 제 곁에 김준호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일하던 청년이었고 언제나 진지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비슷한 상처와 부족함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았다. 24, 그때 저는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재래시장을 오가던 길에 준호를 처음 만났다. 그는 정비소 문 앞에서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이유 없이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는 자주 마을 공원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주 앉아 빵 하나를 나누어 먹곤 했다. 결혼식은 초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부러움도 느끼지 못했다. 결혼 후 몇 년은 그야말로 생존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지붕에서 물이 새어 양동이를 여러 개 받아두어야 했다. 준호는 새벽부터 밤까지 정비소에서 일했고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옷을 수선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첫째 민재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이 바뀌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몇 해 뒤 둘째 승호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더없이 단단한 가족을 이루었다고 믿었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눈빛이 날카로웠다. 항상 왜 우리는 차가 없느냐, 왜 이 집은 이렇게 낡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승호는 형을 따라다니며 같은 말들을 반복했다. 준호는 아이들을 강으로 데려가 낚시를 가르치고 공구를 손에 쥐어주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려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가 대학에 들어가고 곧바로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처음엔 자랑스러웠다.
승호 역시 증권사에 들어가며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부모로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짧아지고 방문은 뜸해졌다. 찾아오는 날이면 값비싼 차를 타고 와서 식탁에 앉아 우리의 삶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은근한 수치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이미 가치가 없으니 정리하고 더 나은 곳으로 옮기라고. 그때 저는 속으로 알았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집은 그들에게 단지 낡은 건물일 뿐이라는 것을. 준호는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돈이 아이들을 바꾸어 놓았다고. 나는 애써 외면했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바쁜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민재는 도시에 사는 잘난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우리 마당 흙바닥에 발이 파묻히는 것을 불쾌해했고 저녁 식탁의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민재는 계속해서 사과만 하며 다음에는 식당에 가자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승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형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늘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명절에도 잠시 들렀다가 금세 자리를 떠났다. 우리의 노년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우리는 여전히 정비소와 바느질로 근근히 버티며 살았다. 그러나 두 아들의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눈빛 속에 부담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민재는 새 아파트를 사들이며 우리에게도 주거지를 옮기라고 압박했다. 그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나는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차갑고 개선적인 시선 속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점차 그들의 방문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서류를 들고 와서는 집을 팔아야 한다며 설득했고 심지어는 보험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의 나이가 많으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의심을 품었지만 아이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끝내 말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종종 새벽녘 정비소에서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곤 했다. 세월의 무게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아직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울타리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온 서류 중에는 알 수 없는 조항들이 있었다. 보험금의 수혜자가 이상하게도 우리 아들들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의심했지만 곧바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무렵 작은 조각들처럼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우리 통장에서 이유 모를 인출이 있었고 은행 직원은 준호가 직접 와서 돈을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서명은 그의 필체처럼 보였으나 어딘가 흔들리고 불안정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우연이길 바랐다. 하지만 장례식 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받은 한 통의 메시지는 그 바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잊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낯선 정적에 잠겼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그의 발자국 소리와 공구를 다루는 쇳소리, 늦은 밤 커피를 끓이는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슬픔이 채워야 마땅했지만 내 안을 지배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각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차분함, 마치 폭풍이 다가오기 전 바다가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과 같았다. 나는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며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종이 사이에 끼워져 있던 몇 장의 메모는 처음 보는 글씨였다. 글씨체는 분명 준호의 것이었지만 그의 평소 필체보다 한층 더 흔들리고 불안했다. 거기에는 보험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무슨 의도로 남겨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한 메모라기에는 지나치게 의도적인 흔적이 엿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은행에 들렀다. 직원은 차분히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큰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고 기록에는 남편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눈으로 확인한 서명은 어딘가 어설펐고 오랜 세월 익숙해진 그의 손글씨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그가 종종 아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무언가는 이미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비소를 찾아갔을 때 나는 또 다른 공백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벽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기계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타버린 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준호가 철저히 관리해온 공간은 여전히 깔끔했다. 설명되지 않는 사실 앞에서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봉투는 내 이름으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나는 당장 열지 않았다. 손끝에 닿은 낯선 무게만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아이들은 부쩍 자주 집을 찾았다. 그들의 방문은 이전과 달랐다. 애도의 말보다 재산과 거처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그들의 태도는 효심이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까웠고 나는 그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겉으로는 피곤하다며 짧은 대답만 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많은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날짜와 사건을 기록했다.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어떤 금액이 움직였는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작은 글씨로 적어 내려갔다. 마치 일기처럼 보였지만 내게는 더 중요한 기록이었다. 기록은 감정을 담지 않았고 오직 사실만을 남겼다. 그 차가운 문장들이야말로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단서였다. 이웃들은 내 얼굴을 보고 안쓰럽다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건강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평범한 과부의 모습에 불과했지만 내 안은 더 이상 단순한 상실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낯선 발신자로부터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끄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당장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내 안의 고요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집안에는 여전히 준호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의 작업복, 낡은 공구상자, 커피 얼룩이 남은 머그잔. 나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었다. 치우지 않았고 정리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 흔적들이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를 증명해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간단히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불을 끄고 일찍 눕는 생활.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는 미세한 긴장이 스며 있었다. 작은 변화조차 철저히 관찰했고 아이들의 발걸음과 말투, 그들이 남기고 간 서류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다. 사람들은 내가 충격에 눌려 무기력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나는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두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손끝은 점점 단단해졌다. 두려움은 이미 낡은 감정이었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확신과 준비뿐이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장례 이후의 시간은 내게 마치 끝나지 않는 동굴 같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안에 남겨진 기록과 정비소의 흔적, 그리고 은행에서 마주한 서명과 거래 내역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정리했고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 경찰서 문을 들어섰을 때 나는 어떤 긴장도 드러내지 않았다. 서류 가방 안에는 차갑게 정리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는 순간 공기 속에 묘한 울림이 퍼졌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무심히 서류를 넘겼으나 점점 얼굴빛이 굳어갔다.
그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집 앞에는 예상치 못한 차가 세워졌다. 형사들이 내게 다가왔고 짧은 인사 후 곧장 아들들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집 안에서 불을 끄고 가만히 창문가에 앉아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골목의 사이렌 소리와 무전기의 날카로운 잡음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들이운 붉은 불빛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웃들은 창문을 열고 웅성거렸다. 낯선 장면에 놀란 얼굴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고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골목을 가득 메우자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재는 처음에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으나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얼굴이 무너졌다. 승호는 도망치려 했다는 이야기가 곧장 퍼졌다. 형사들이 그를 붙잡기 위해 몇 블럭을 뛰었다는 소문은 이웃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졌다. 그 모든 장면을 나는 직접 보지 않았다. 다만 열린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소리와 발자국, 어두운 새벽의 혼돈이 내 귀에 또렷하게 닿았다. 다음 날 마을은 달라져 있었다. 신문은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직업방송에서는 연일 같은 영상을 반복했다. 조용하던 시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오래된 단골 가게의 주인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내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여전히 집안에서 일정한 생활을 이어갔다. 아침에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청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점점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변호사들이 법정을 오가며 서류를 쌓았고 기자들이 정문 앞에 모여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마당의 꽃들을 다듬으며 잔잔하게 흐르는 바람 속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냈다. 법정의 날, 나는 방청석에 앉았다. 공기는 팽팽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다. 아들들이 수의를 입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녹취와 문서, 그리고 여러 증거들은 법정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검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은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나는 자리를 조금 옮겨 벽을 등지고 앉았다. 그 순간에도 심장은 고요하게 뛰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를 드러냈으나 나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흐름 속에 놓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흐름은 내 손을 떠난 상태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다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내 손을 잡았고 어떤 이는 단지 먼발치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신문은 가장 잔혹한 가족의 배신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사례를 분석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내 일상은 여전히 일정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정비소 앞을 지나며 남편의 흔적을 확인했다.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밤이면 작은 등불 하나만 켜두고 기록을 이어갔다. 사건의 세부, 법정에서 오간 말들,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반응까지 모두 적었다. 기록은 감정이 아닌 사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들이 쌓여갈수록 내 주변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밖에서 관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존경의 눈길을 보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두려움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 모든 반응은 내게 아무런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단지 흐르는 시간을 따라 조용히 호흡할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내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집 앞 골목은 낯설게 조용했고 문득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동정이었고 그 다음에는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선 속에는 차츰 존중과 신뢰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소리 없는 파도처럼 서서히 밀려왔다. 동네 시장을 걸을 때 과거에는 모른 척 지나치던 사람들이 작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멈추어 내 손에 따뜻한 귤 한 봉지를 쥐어주었다. 아무 말 없이 건네진 그 작은 선물들은 오히려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깊게 다가왔다. 나는 과도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였다. 그 순간마다 세상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 회관에서는 가끔 지역신문을 위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사실만을 차분히 말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기록된 글은 담백했으나 독자들은 그 속에서 다른 무엇을 읽어냈던 것 같다. 이후로 동네 어르신들이 내게 다가와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전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무게를 느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긴장을 하지 않았다. 준비된 연설문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지난 시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전달했다. 그 자리에는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고 조용히 귀 기울이는 얼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끝나고 나서 몇몇은 눈물을 훔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울림이 번졌다. 집안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정비소는 더 이상 기계음이 울리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나 나는 그곳을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화분과 꽃을 들여놓았다.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들어가 물을 주는 일은 내게 새로운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방문하는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그것이 치유의 방식이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강인함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화분을 돌보고 벽에 들이운 빛을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한 사회단체에서 나를 초대했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모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양한 사연을 들었다. 누군가는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록을 나누었다. 내 말은 특별하지 않았으나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이 되었는지 모임이 끝난 뒤 몇몇이 다가와 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는 오랫동안 남았다. 이후로 나는 정기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 날에는 작은 강연을 맡기도 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고 큰 박수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동안 흐르던 고요와 끝나고 난 뒤의 짧은 침묵은 어떤 박수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인정이나 칭송이 아닌 공감의 무게였다. 동네 신문은 더 이상 사건을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주제를 다루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옮겨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여전히 달라져 있었다. 길을 지날 때마다 혹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마다 마주치는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의 작은 존중과 신중한 태도는 말없는 증언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을 지켰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정비소에서 화분을 돌보았으며 저녁이면 짧은 기록을 남겼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나는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결을 느꼈다. 누군가는 내게 감히 할 수 없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침묵에서 용기를 얻었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가끔 지나가는 이웃의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길 건너에서 잠시 나를 바라보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의미를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정비소 앞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났다. 나는 손끝으로 어린 잎을 쓰다듬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건은 끝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겠지만 내 일상은 차분히 이어졌다.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나는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결을 느꼈다. 누군가는 내게 감히 할 수 없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침묵에서 용기를 얻었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가끔 지나가는 이웃의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길 건너에서 잠시 나를 바라보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의미를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정비소 앞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났다. 나는 손끝으로 어린 잎을 쓰다듬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사건은 끝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겠지만 내 일상은 차분히 이어졌다. 그리고 그 차분함 속에서 나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몇 해가 흘렀다. 처음에는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조용히 바뀌어갔다. 사건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나는 집안에 머물며 정비소 자리에 가꾸어둔 작은 정원을 돌보았다. 봄이 오면 튤립과 수선화가 피었고 여름이면 초록의 향기가 골목까지 번졌다.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없었다. 대신 한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묵직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과보로 불리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이야기는 종종 인용되었다. 나는 그것을 직접 들은 적이 많았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내 경험을 다른 이에게 건네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한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준비된 원고 없이 강의실에 들어섰다. 젊은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동시에 진지함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화려한 언어를 쓰지 않았다. 단지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다. 침묵 속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학생들의 노트에 차분히 기록되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은 오래 남았다. 또 다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한 신문사에서 장문의 기고를 요청해왔다. 사건의 전말이 아니라 그 후의 삶과 배운 점을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원고지 앞에서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결국 나는 화려한 문장을 쓰지 않고 매일 기록해온 일상의 조각들을 옮겨 적었다. 정비소를 정원으로 바꾸며 느낀 변화, 이웃과 다시 마주하는 순간의 울림,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 글은 차분했고 꾸밈이 없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린 후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어떤 이는 나와 같은 경험을 공유했고 또 어떤 이는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적어보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모아두었다. 하루가 끝나고 집이 고요해지면 가끔 그 상자를 열어 한 장씩 읽었다. 글자마다 묻어난 진심은 내게 또 다른 힘이 되어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진실을 원하고 정의를 바랐다. 내 삶은 어느새 새로운 질서를 찾아갔다. 매주 일요일 나는 남편의 묘를 찾아가 꽃을 바치며 지난 한 주를 보고했다. 때로는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했고 때로는 혼자 집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 단순한 흐름 속에서 나는 한층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곤 했다. 용서했느냐고, 후회는 없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와 후회라는 단어는 내 삶을 설명하기에 너무 단순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 질문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표정 속에서 그들은 이미 답을 읽었을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다. 주제는 가족과 사회적 책임이었다. 연단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젊은이, 중년, 노년까지 다양한 이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배신과 상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침묵의 시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존엄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에 대해. 내 말이 끝나자 큰 박수는 없었다. 대신 오래 이어진 정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은 내게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나는 목도리를 여며 쥐며 걸음을 옮겼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를 받은 듯했다. 지금도 나는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제 그 일상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지배하지 않는다. 나의 선택과 나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길 위에서 나는 조금 더 당당히 서 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담긴 신뢰와 인정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록을 남긴다. 긴 여정이 남긴 흔적은 내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살아남아 배운 유일하고도 가장 깊은 진실이었다. 내 삶은 어느새 새로운 질서를 찾아갔다. 매주 일요일 나는 남편의 묘를 찾아가 꽃을 바치며 지난 한 주를 보고했다. 때로는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했고, 때로는 혼자 집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 단순한 흐름 속에서 나는 한층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곤 했다. 용서했느냐고, 후회는 없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와 후회라는 단어는 내 삶을 설명하기에 너무 단순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 질문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표정 속에서 그들은 이미 답을 읽었을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다. 주제는 가족과 사회적 책임이었다. 연단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젊은이, 중년, 노년까지 다양한 이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배신과 상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침묵의 시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존엄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에 대해. 내 말이 끝나자 큰 박수는 없었다. 대신 오래 이어진 정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은 내게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나는 목도리를 여며주며 걸음을 옮겼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를 받은 듯했다. 지금도 나는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제 그 일상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지배하지 않는다. 나의 선택과 나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길 위에서 나는 조금 더 당당히 서 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담긴 신뢰와 인정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록을 남긴다. 긴 여정이 남긴 흔적은 내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살아남아 배운 유일하고도 가장 깊은 진실이었다.